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그동안 예고해왔던 공적 부조 개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연간 영주권 신청자의 3분의 2가 넘는 38만여 명이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이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올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 H-1B 기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뉴악 일대에서 노후된 납수도관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환경보호국이 일부 주민들에게 병에 든 생수를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뉴저지 차량국이 다음 달 중으로 리얼 ID 발급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다시 공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그동안 예고해왔던 공적 부조를 받은 사람들의 영주권 취득을 제한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연간 영주권 신청자의 3분의 2가 넘는 38만여 명이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합법적인 거주자들이 필요한 정부 지원을 포기하도록 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문해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조치의 핵심은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과 비자 발급을 제한해 저소득층 합법 이민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입니다. Will generally consider an alien's current and past receipt of the designated public benefits while in the United States as a negative factor when examining applications.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새 규정으로 푸드 스탬프, 메디케이드, 주택 바우처 등 정부의 저소득층 공공 지원 정책을 이용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연간 평균 54만 4천 명이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중 38만 2천 명이 생활보호 대상 심사 카테고리에 들어 새 규정의 여파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규정에는 자급자족의 원칙이 명기됐으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공공자원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나 직장 등 사적기관 및 가족의 뒷받침으로 생활이 가능한 이들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발급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내년 실시되는 인구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질문이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은 2020 미 전국 인구조사 설문지 샘플 양식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구조사 시 시민권자임을 확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최근 연방법원이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좌절됐습니다. 연방법원 뉴욕 남부지법은 지난달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2020년 시행되는 10년 주기 인구조사 질문 항목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며 인구조사에서 시민권 지위에 관해 묻거나 여타 시민권과 관련해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모두를 금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같은 연방법원 결정을 전후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계획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민과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발표된 설문지 내용에 확실히 변화된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환영했습니다. 공개된 설문지 샘플 양식에는 이름, 나이, 성별, 인종, 가구당 몇 명이 거주하는지 등의 내용이 전부이며 전화번호를 묻는 항목 정도가 추가됐습니다. 설문지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들어 전문직 취업비자 H-1B 기각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1B 사전 접수 추첨에서 당첨되더라도 신청자 3명 중 1명은 심사에서 탈락해 비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셔널 미국 정책재단이 발표한 H-1B 신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 회계년도 2분기 H-1B 신규 비자 신청서 가운데 전체의 33%가 기각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H-1B 신규 신청 기각률은 2015년도에 비해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H-1B 신규 신청 기각률은 2015년에 6%에 불과했지만 2016년 10%, 2017년 13%, 2018년 24%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H1B 연장과 갱신 케이스의 경우도 기각률이 급증해 14%나 탈락했습니다. 이는 2017 회계년도 5%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H1B 비자 심사에서 기각과 추가 서류 요청이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나는 등 H1B 문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멜린다 게츠 퀸즈 보로장의 검사장 선출이 유력해지면서 벌써 차기 퀸즈 보로장 선거 열기가 치열합니다. 퀸즈 보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2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미 벤 브레이머 뉴욕시 의원과 엘리시아 하인드맨 뉴욕주 하원 의원이 퀸즈 보로장직에 공식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고 지역 매체 더 시리가 보도했습니다. 또 론킴 주 하원 의원을 비롯해 엘리자베스 크라울리, 코스타 콘스탄티네스, 도나반 리차드, 폴 벨론 시의원 등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중 크라울리, 리차드, 벨론, 브레이머 시의원은 이미 선거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게츠 퀸즈 보로장은 오는 11월 공화당 후보 데니얼 코간과 본선거를 치르게 되며 민주당이 강세인 퀸즈 지역에서 게츠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게츠 보로장이 퀸즈 검사장에 당선되면 남은 임기를 맡을 후임 퀸즈 보로장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2월 중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퀸즈 검사장 선거에서 게츠 후보와 공방을 벌였던 티파니 카반 관선 변호사는 퀸즈 보로장직에는 도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히스패닉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히스패닉 이민자 가정의 인구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시아는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미국인들의 출생 동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자 자녀 중 히스패닉 이민자 자녀의 비율은 2000년 58%에서 2018년 50%로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아시안 이민자의 신생아 비율은 2000년 19%였으나 2018년 24%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출산 히스패닉 여성 중 멕시코 출신의 비율이 2000년 조사 때는 무려 42%에 달했으나 2018년에는 4분의 1 수준인 25%까지 떨어졌습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의 출산 비율은 지난 1970년 이후 30% 미만을 기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출생했거나 이민 온 여성들을 합한 인종별 출산 비율을 보면 백인이 53%로 2000년 59%보다 줄었지만 히스패닉은 20%에서 24%로 늘었습니다. 히스패닉 인구는 늘어나고 있지만 히스패닉 이민자 가정의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흑인 여성 이민자 자녀의 비율도 7%에서 11%로 늘어났으며 백인의 경우에는 15%에서 16%로 소폭 증가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악 일대에서 노후된 납수도관 교체 작업이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주민들에게 납성분이 든 수돗물이 공급되자 환경보호국이 납성분의 농도가 너무 높다며 병에 든 생수를 음용수로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라스 바라카 뉴악 시장은 어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오염된 수돗물 지역 주민들에게 병에 든 생수를 사서 배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장과 주지사의 공동 성명은 환경보호국이 납의 수치가 너무 높아 필터 사용만으로는 안 된다며 주민들에게 음용수와 요리에 쓰는 물을 최대한 빨리 공급하라고 명령한 직후에 발표됐습니다. 성명서에는 뉴악시가 수돗물의 음용을 위한 필터 사용을 위해 필터 제조사와 함께 최대한 빨리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조사와 직업을 진행하는 중이라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뉴악시는 벌써 3년째 나날이 높아지는 수돗물의 납 농도와 싸워왔고 주민들에게 이미 3만 8천 개의 수돗물 필터를 배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왜 필터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사용자의 실수, 수질 성분, 상수도 오염물질의 농도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시급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보호라며 생수 공급을 명령했습니다. 뉴저지주의 리얼 아이디 발급이 그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었는데요. 뉴저지 차량국이 다음 달 중으로 리얼 아이디 발급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다시 공표했습니다. 수 풀턴 차량국장은 9월 중으로 주민들에게 리얼 아이디 발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턴 국장은 직원들이 지난 30일간 시범 운영을 통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고 있어 업무 처리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행정부가 구비했던 스캐너는 제대로 스캔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스캐너들은 모두 새로운 스캐너로 교체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차량국은 지난달 리얼 아이디 발급에 따른 높은 수요를 예상해 200명 이상의 정규직 추가 직원을 고용하고 운영 시간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는 2020년 10월부터 리얼 아이디법의 완전 시행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내년 10월부터는 공항 탑승 수속이나 연방 건물 출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하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뉴저지주가 9월 말부터 리얼 아이디 전면 발급을 시행하게 되면 남은 기간은 12개월이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발급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뉴저지주 리얼 아이디 홈페이지에서 이름, 이메일, 지역, 우편 번호를 입력하면 이메일로 거주지 인근 차량국의 발급 시작일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 구급차를 이용한 응급 환자 만여 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방국은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소방국 구급차 등을 통해 병원 등으로 옮겨진 환자 1,253명의 개인정보가 내부 직원의 실수로 유출됐다고 뉴욕시 소방국이 밝혔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긴급 상황에서 출동한 구급차 등에 실려 병원으로 간 환자들은 이름과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보험 관련 정보 등을 기록하는데 지난 3월 한 직원이 이들 정보를 자신의 개인 기기로 업로드를 한 뒤 분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국은 조사 결과 분실된 기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외부에서 열람한 것으로 판단해 조치에 나섰습니다. 소방국은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고 있으며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핫라인으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소방국은 신원 정보 유출이 드러난 직후 심각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자들에게는 곧바로 통보를 했고 소셜 시큐리티 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에게는 크레딧 확인 등의 절차를 밟도록 권유했습니다. 몰개지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융자업계는 물론 주택 감정 등 관련 업계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재융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융자업계에 따르면 높은 모개지 이자율을 기록했던 올해 초에 비해 한인 고객은 4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3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몰개지 이자율도 추가 하락하면서 재융자와 캐시아웃 문의가 크게 늘었습니다. 융자업계에 따르면 한인들은 재융자 시 30년 고정을 이자율이 낮은 30년 고정으로 바꾸는 경우가 가장 많고 융자금 잔액이 많지 않을 때에는 15년 고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주택 가치가 많이 오른 점을 감안해 캐시아웃에 나서는 한인도 적지 않은데 캐시아웃 규모는 한인들의 경우 최소 10만 달러 이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재융자 시 선수수료 또는 필요하지 않은 주택 감정을 요구하거나 무자격 융자 업체와 에이전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따라서 업체 선정 시 반드시 유효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자격증의 진위 여부는 NMLS에 번호를 입력하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편 정부 모개지 융자 기관인 프레디 맥이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 30년 고정 모개지 전국 평균 이자율은 지난주보다 0.15%포인트 떨어진 3.60%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는 4.59%였습니다. 재융자용으로 인기가 높은 15년 고정 평균 이자율은 3.05%를 기록하며 1년 전보다 정확히 1%포인트나 낮아졌습니다. 5년 후 변동금리 모개지의 평균 이자율은 3.36%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광복 74주년을 앞두고 일본을 향한 한인사회의 시선이 더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LA 한인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행동 강령을 발표하고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결의안 통과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의 공동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복 74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선포식. LA시의 한국 광복절 기념 결의안을 공표하는 자리였지만 오늘 이 자리의 화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일 무역 갈등이었습니다. We also reflect on the current Japan-South Korea trade dispute, which not only threate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nations, but affects the global economy. It really saddens us. American opinion leaders
politicians and councilmen here could help resolve this unacceptable situ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일본 규탄 목소리는 광복절을 앞두고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일본 정부에 대한 행동 강령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아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범동포 서명운동은 물론 국산 제품 애용을 적극 권장하며 각 가정에서는 의식을 가지고 이에 동참하고 비즈니스 등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한다. 연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결의안 통과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LA 한인회 등 20여 개의 한인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행동 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조할 뜻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한인 사회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 아베 정부를 향한 따가운 시선 역시 오는 광복절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에서 위안부 스토리로 이목을 집중시킨 뮤지컬 컴포트 우먼이 LA에서 막을 올립니다. 뮤지컬에 참여한 타인종 배우들은 한국 역사에 깊이 공감하면서 한일 문제로 국한된 위안부 문제가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로 확대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I don't have all the time in the world, my dear. I'll sign it. Even if I'm alone, I can still sing who we are. 도쿄의 설탕 공장에 일자리가 있다는 말에 속은 조선인 소녀 고은. You will need some money in order to do so. I don't have any money. 인도네시아의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같은 처지의 소녀들을 만납니다. 일제강점기 위안부 소녀들의 고난과 역경을 그린 뮤지컬 컴포트 우먼입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뉴욕 오프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올라 찬사를 받았던 컴포트 우먼이 새로운 모습으로 LA 무대에 오릅니다. 뮤지컬을 통해 역사적 실상을 알게 된 타인종 배우 12명은 위안부는 세계가 알아야 할 여성 인권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My mother is Korean, so I grew up learning about it from her. And every day she would tell me, like, this is what happened, know your history. Right? So I would educate my friends in school and my teachers, and no one knew about it, especially in the States. So I felt like, oh, I need to share this with people. And I feel really honored to be a part of this production, even though I'm not Korean. I did this show because it's an important story about human rights to talk about, regardless of race. 최근 촉발된 한일 무역 분쟁으로 한일 역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번 뮤지컬은 한인들의 관심도 높였습니다. 독립운동가와 위안부를 소재로 한 연극 꽃신에 이어 또 다른 위안부 뮤지컬로 LA 관객들을 맞는 김현준 연출가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기보단 인권 문제에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거를 한일 문제를 규정해서 그 정치적인 소재로 이용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끌려갔던 소녀들 그리고 피해자 국가가 많은 만큼 한일 문제가 아닌 이거는 여성 유린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더 브로드하게 다가갈 수 있는 소재로 관객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뮤지컬 컴포트 우먼은 오는 15일부터 25일까지 LA 다운타운의 LA 극장센터에서 공연됩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한국문화체육관광부와 해외문화홍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를 홍보하고 한국 관련 정보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는 해외에 잘못 알려진 오류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고할 수 있는 국민 소통 창구입니다. 유튜브에서도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를 검색하면 해외 실제 오류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한 홍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가 주요 연방 공휴일에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추진합니다.
이번 결의안에 해당하는 주요 연방 공휴일은 뉴 이어스 데이, 메모리얼 데이, 독립기념일, 노동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입니다. 다만 이번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최윤희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장이 어제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00년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 회장에 당선된 최 회장은 그동안 설날 공휴일 지정을 비롯해 동해병기 표기, 일본 전범기 퇴출 등 수많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습니다. 최 회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총회를 앞당겨 후임 회장을 선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퀸즈 칼리지 포인트 타겟 매장 앞에서 차량에 아이를 홀로 방치한 아버지가 아동학대죄와 금지 약물 소지죄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뉴욕시 소방국 소방관이 차 유리를 깨고 아이를 구출했다고 뉴욕시경이 밝혔습니다. 소녀는 즉시 인근 플러싱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년의 아버지는 신경 안정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약을 사기 위해 혼자 나갔다 온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 강한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영상 21도 예상됩니다. 수요일 가끔 흐리겠습니다. 목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